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2021년 제2회 전기자기학 기출문제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에서 이 글로 나오는 문제들은 모두 다 암기해 주시고요. 계산 문제는 해설을 보면 그 계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식이 나오고요. 그 식에다가 문제에서 주는 단서들을 대입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리된 내용으로 계산기를 이용해서 답을 찾죠. 이런 계산 문제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한 번씩 적어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자기학 1번부터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전기력선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선 전기력선의 성질부터 배우고 갈까요? 우선 전기력선은 양성자와 음성자, 양성자와 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선으로 나타낸 것을 전기력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전기력선의 성질, 이 해설 보면 제가 쭉 정리해놨죠? 하나씩 볼까요? 전기력선은 플러스 전하에서 시작되고 마이너스 전하에서 끝난다. 즉, 이 플러스에서 시작돼서 마이너스 전하에서 이렇게 끝이 난다. 네, 이런 이야기고요. 전하가 없는 곳에서 전기력선이 발생할 수 없고 소멸할 수도 없다. 이 전하가 없는 곳에서 전기력선이 이렇게 발생할 수도 없고요. 여기서 발생되어 나온 전기력선이 중간에 이렇게 소멸하지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기력선은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한다. 자, 플러스 전위가 마이너스 전위보다 높은 전위가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향한다. 전기력선은 교차하지 않는다. 여기서 발생된 전기력선이 다른 전기력선과 이렇게 교차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도체 내부에서는 전기력선이 없다. 자, 이것이 플러스 전하를 가진 도체라고 하고 이것이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 도체라고 했을 때 이 도체 내부에는 전기력선이 발생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전기력선은 도체 표면과 직교한다. 자, 여기서 발생된 이 부분을 확대해 볼까요? 확대해 보면 이렇게 확대했다고 보면 이게 도체 표면이고요. 이 도체 표면에서 전기력선이 이렇게 발생을 할 때 도체 표면과 전기력선은 수직을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전기력선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수직을 이룬다는 얘기고요. 진공 중에 단위 전하가 1쿨롱에서 입실은 제로, 유전율, 공기 중의 유전율을 이야기합니다. 유전율 분의 한 개의 전기력선이 나온다. 자, 진공 중에 이 물체 전하가 1쿨롱일 때, 이때의 이 물체에서 나오는 전기력선의 개수는 유전율, 공기 중의 유전율 분의 1로 나타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전기력선 자체만으로 폐곡선을 이룰 수 없다. 자, 전기력선이 이렇게 발생이 되고 이 전기력선 스스로 이렇게 폐곡면을 이룰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닫힌 곡면을 폐곡면, 폐곡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기력선 자체만으로, 전기력선 스스로 이렇게 폐곡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것들이 전기력선의 대표적인 성질들입니다. 요거 꼭 암기해두고 계셔야겠죠? 그럼 이 내용 가지고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전기력선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부터 보면 전기력선은 등전위면과 평행하다. 등전위면, 이 도체의 면을 얘기하는 거죠. 이 면과 평행하다는 얘기는 이렇게 평행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전기력선은 도체 표면과 직교, 수직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평행하다는 틀린 내용이고요. 전기력선은 도체 표면과 직교한다. 그렇죠. 이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2번이 되고요. 다른 보기도 좀 볼까요? 전기력선은 도체 내부에 존재할 수 있다. 도체 내부에 존재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죠. 4번, 전기력선은 전위가 낮은 점에서 높은 점으로 향한다. 전기력선은 전위가 높은 점에서 낮은 점으로 향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유전율 입시론, 전개의 색이 2인 유전체의 단위 체적당 축적되는 정전 에너지는 단위 체적당 축적되는 정전 에너지 공식은 이렇습니다. 2분의 1 전개의 세기 곱하기 전송 밀도로 이렇게 공식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 전개의 세기는
유전율 분의 전속 밀도로 나타내어지고요. 전속 밀도는 유전율 곱하기 전개의 세기로 나타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전개의 세기에 얘를 이렇게 적용하면 2분의 1 곱하기 유전율 분의 전속 밀도 곱하기 전속 밀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 2 입시론 분의 D의 제곱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식과 이 식은 같다는 얘기예요. 자, 이번엔 이 식에다가 요 전속 밀도를 입시론 곱하기 전개의 세기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전개의 세기 곱하기 유전율 곱하기 전개의 세기가 되겠죠. 이 식을 정리하면 2분의 1의 유전율 곱하기 전개의 세기의 제곱,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2분의 1 유전율 곱하기 전개의 세기의 제곱이 되겠죠. 이 식도 이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위 최적당 축적되는 정전 에너지 공식은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같은 것을 찾아보면 3번에 있네요. 그죠? 이것과 이것이 같죠. 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단위 최적당 추적되는 정전 에너지, 이거 공식 찾는 문제로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이거 암기하고 계셔야겠죠. 특히 이 전개의 세기는 유전율분의 전속밀도, 전속밀도는 유전율 곱하기 전개의 세기라는 거, 이것도 역시 암기해 두셔야 이게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와전류가 이용되고 있는 것은, 자, 와전류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이런 철판이 있습니다. 이런 철판에 자속을 이렇게 통과시키잖아요. 그러면 이 통과된 자속 주변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릅니다. 네, 이 전류를 와전류 또는 이렇게 맴돈다 해서 맴돌이 전류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되는 와전류, 이 와전류는 자속과 관련이 있는 전류죠. 또 자속은 자기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와 관련이 있는 거 찾으면 3번 자기 브레이크가 답이 되겠습니다. 해설을 읽어보면 와전류는 전동기의 제동 방식 중 자기 브레이크에 이용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3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전개 2는 x분의 2 x도트 플러스 y분의 2 y도트 볼트 퍼 메타에서, 자, 여기서 전개를 줬는데 이 x 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방향 앞에 x분의 2, 이거는 x방향의 크기를 의미하겠죠. 이것도 역시 y방향의 크기가 y분의 2라는 얘기입니다. 즉 여기서 전개를 벡터로 줬다는 얘기예요. 이 방향과 크기와 방향으로 식을 나타낸 것을 벡터라고 하죠. 이렇게 전개를 줬고요. 점 3,5m를 통과하는 전기력선의 방정식은 전기력선의 방정식 식으로 정해져 있죠. 문제에서 이제 벡터로 전개를 줬는데 거기서 x방향의 전개의 크기분의 dx는 y방향의 전개의 크기분의 dy, 여기서 만약에 z방향의 크기를 또 줬다고 하면 z방향의 크기분의 dz가 되겠죠. 이것이 전기력선의 방정식의 공식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 근데 z방향은 주지 않았죠. z방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자, 전개를 문제에서 이렇게 줬죠. 여기서 이 x의 방향의 크기입니다. x의 방향의 크기는 x분의 2라고 줬죠. x의 방향의 크기는 x분의 2고요. y방향의 크기는 y분의 2. 여기 y분의 2로 줬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여기다 이렇게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자, x분의 1을 여기다 적용하면 x분의 2분의 1, 그러니까 x분의 2의 분의 1 dx가 되죠. 이거는 y분의 2의 분의 1 dy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번분수로 1은 1분의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먼 거 곱해서 분자, x인데 x를 옆에다 이렇게 쓴 거예요. 옆에서 써도 되죠. 그래서 2분의 1 x dx가 됩니다. y도 마찬가지로 번분수로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에다 넣고 먼 거 곱해서 분자에다 두면 y 옆에다 쓴 거예요.
2분의 1 y의 dy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서로 약분해주면 x dx는 y dy라는 식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양변을 한번 적분해 볼까요? 양변을 적분을 하면 x에 대해서 적분하면 2분의 1 x 제곱이 되고 상수가 나옵니다. 예, 이거는 적분 공식이에요. 또 y도 적분을 하면 2분의 1 y 제곱이 되고요. y에 대한 상수가 나와요. 자, 얘를 정리해 보면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요 x를 이쪽으로 넘기고 y를 이쪽으로 넘겨볼까요? 2분의 1 x를 넘기면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y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이 됩니다. 여기 플러스 cy도 넘어가면 마이너스 cy가 되겠죠. 그래서 cx 마이너스 cy가 되고요. 2분의 1을 묶을 수가 있죠. 양쪽에 2분의 1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분의 1 y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고요. cx 마이너스 cy가 됩니다. 그죠? 네, 얘가 2분의 y 제곱 마이너스가 돼요. 자, 여기서 또 2분의 1을 넘겨볼까요? 2분의 1을 넘기면 이거는 y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의 2를 나눈 형태죠. 그래서 넘어가면 2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y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은 여기다 이제 2를 곱해줘야겠죠.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양변에다가 2를 곱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랑 이렇게 약분돼서 1이 되겠죠. 그래서 1이 되고 여기서 2를 곱해주면 이렇게 가로가 되겠죠. 그래서 2에 cx가 되겠죠. cx 마이너스 cy 이런 식을 이렇게 유도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계산된 식을 어떤 상수라고 보면 문제에서 3,5 줬죠. x가 3이고 y가 5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x 여기다가 3을 적용하고 여기다가 5를 적용하면 x가 3이고 y가 5 그래서 이렇게 대입을 하면 5의 제곱 5, 5, 25 마이너스 3의 제곱 3, 3, 9 하면 16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식 y제곱 마이너스 x제곱은 전기력 방정식으로 정리된 식이고요. 얘를 문제에서 준 그 좌표를 적용해서 계산하면 16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과 똑같은 답을 찾으면 4번의 답이 있네요. 그런데 이 문제 이렇게까지 어렵게 안 풀어도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냐면 문제에서 x, y를 줬죠. 얘네들을 여기 보기에다가 이렇게 다 대입을 해봐요. 자, 1번부터 대입해 볼까요? x가 3, 3, 3, 9 플러스 5, y가 5죠? 5, 5, 25 하면은 34가 나와야 되는데 12가 나왔죠. 그래서 얘는 답이 아니고요. 얘 역시 5, 5, 25 그죠? 마이너스 3, 3, 9 하면 16이 나와야 되는데 12가 나왔죠? 얘도 아니고요. 얘도 이렇게 계산하면 34가 나와야 되는데 16이 나왔습니다. 얘도 답이 아니에요. 얘 역시 5, 5, 25 넣고 3, 3, 9 하면 16이 나오네요. 그죠? 맞는 답이 나왔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해결하셔도 되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에서는 암기하고 가야 될 공식 있죠? 전기력선의 방정식. x방향의 크기분의 dx는 y방향의 크기분의 dy랑 같고 여기서 방향을 하나 더 추가하면 z방향의 x의 크기 분의 dz와 같다. 이것이 전기력선의 방정식이라는 거. 요거 자체가 답으로 나오는 문제도 있으니까 요거 꼭 암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단면적이 균일한 환상철심에 권수 NA인 A코일과 권수 NB인 B코일이 있을 때 B코일의 자기 인덕턴스가 LAhen이라면 조코일의 상호 인덕턴스는 단 누설자속은 0이다. 이 문제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 동그란 부분을 환상철심이라고 했을 때 한쪽에다가 코일을 감아놓고 이 코일을 A코일, 이 코일의 권수를 NA 그리고 반대쪽에다 코일을 감아놓고 이 코일을 B코일 그리고 이때의 권수를 NB 그리고 이 B코일의 자기 인덕턴스를 LA라고 했을 때 상호 인덕턴스 M을 구해라. 이 문제인데 이 문제는 권수비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건수비부터 확인해 보고 갈까요? 건수비 A는 2차 건수분의 1차 건수, 그리고 2차 전압분의 1차 전압, 그리고 1차 전류분의 2차 전류, 그리고 루트 1차 임피던스, 2차 임피던스분의 1차 임피던스, 그리고 루트 2차 저항분의 1차 저항, 그리고 루트 2차 인덕턴스분의 1차 인덕턴스. 이렇게 건수비가 정리가 되는데요. 이 문제 보기를 보면 건수와 인덕턴스만으로 나타냈죠. 그래서 이 건수와 인덕턴스만 가지고 식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건수분의 1차 건수는 루트 2차 임피던스분의 1차 임피던스. 이렇게 식을 정리해도 되죠. 우리 이 양변에다가 상호 인덕턴스를 한번 곱해 볼 건데, 상호 인덕턴스 M은 결합계수 곱하기 루트 1차 인덕턴스 곱하기 2차 인덕턴스, 이렇게 나타내죠. 근데 문제에서 누설자속이 0이랍니다. 누설자속이 0일 때 이 결합계수는 1이죠. 그래서 이때 식은 루트 1차 인덕턴스 곱하기 2차 인덕턴스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 식으로 와서 우리 양변에다가 상호 인덕턴스분의 1, 상호 인덕턴스분의 1을 곱해줘 볼까요? 그리고 이쪽에 상호 인덕턴스에다가 얘를 이렇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L2분의 L1 곱하기 루트 L1 곱하기 L2분의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네. 자, 얘를 루트 하나에다가 넣고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곱하기 L1, L2분의 1. 예, 이렇게 정리해도 되죠. 얘랑 얘랑 이렇게 약분이 되고, L2 곱하기 L2는 L2의 제곱이에요. 그죠? 제곱일 경우에는 루트에서 나갈 수 있죠. 그래서 L2분의 1이 되겠네요. 예, 얘를 계산하면 L2분의 1이고, 결론적으로 이 식이 L2분의 1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 여기다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상호 인덕턴스 곱하기 N2분의 N1은 L2분의 1이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도해낼 수 있죠. 분수는 이렇게 곱한 값과 이렇게 곱한 값이 같아야죠. 그래서 상호 인덕턴스 곱하기 2차 건수는 2차 인덕턴스 곱하기 1차 건수와 같다. 이렇게 나타내줄 수 있죠. 근데 문제에서 A코일, B코일이라고 했죠. 우리 A코일을 여기서 1을 A코일이라고 하고 2를 B코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2번은 B코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NB는 상호 인덕턴스 곱하기 NB는 B코일의 인덕턴스, B코일의 인덕턴스는 LA라고 했죠. 그래서 LA, 그리고 1번을 A코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A코일의 건수 NA.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설에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예, 여기서 상호 인덕턴스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상호 인덕턴스는 NB분의 LANA가 되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유도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똑같은 것을 찾으면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스스로 한번 이렇게 다 정리해 보시고요. 여기서 이 건수비, 이거는 하나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자, 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6번, 평등 자개와 직각 방향으로 일정한 속도로 발사된 전자의 원 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개 내에서 전자가 운동하는 거죠. 즉, 자개 내에서 전자가 어떤 힘을 받아서 운동하는 겁니다. 자, 자개 내에서 전자가 받는 힘을 로렌츠의 힘이라고 하는데요. 로렌츠의 힘을 공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로렌츠의 힘은 원 운동하는 그 반경 분의 그 전자의 질량 곱하기 전자의 속도의 제곱. 얘는 전하량 곱하기 전자의 속도 곱하기
자속 밀도의 사인 세타로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로렌츠의 힘 공식입니다. 힘이기 때문에 단위는 뉴턴이 되겠죠. 자, 여기서 문제에서 직각 방향이라고 했죠. 그래서 각도는 90도입니다. 여기 세타, 이 각도에다가 90도를 대입을 하면 사인 90도는 1이죠. 그래서 공식은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리고 이 로렌츠의 힘은 플레밍의 왼손 법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를 하나씩 볼까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한 로렌츠의 힘의 원심력의 평형 원운동이다. 로렌츠의 힘은 플레밍의 왼손 법칙과 관련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예, 틀렸고요. 원의 반지름은 전자의 발사 속도와 전개의 세기의 곱에 반비례한다. 자, 원의 반지름. 얘를 나타내는 거죠. 그럼 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해 볼까요? 그럼 얘랑 자리 바꿔도 되죠. 그래서 운동하는 원의 반지름은 전하량 곱하기 속도, 그 다음에 자속 밀도 분의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 제곱하고 얘랑 이렇게 약분이 되죠. 그러면 QB분의 MV가 되겠네요. 자, 여기서 요 자속 밀도 B는 투자율 곱하기 자기의 세기로 나타낼 수 있죠. 예, 요거 중요한 공식이니까 꼭 암기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로 바꿔보면 전하량 곱하기 투자율 곱하기 자기의 세기 분의 질량 곱하기 속도가 되겠네요. 이게 원의 반지름의 공식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 반지름은 전자의 발사 속도와 속도 여기 있네요. 그죠? 속도와 전개의 세기. 근데 이 공식에서는 전개가 없죠? 자개가 있습니다. 자개.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예, 전개는 관련하지 않습니다. 자개로 바꿀까요? 자개의 곱에 두 개는 곱한 형태가 아니라 나눠진 형태죠? 반비례한다. 예, 틀린 얘기입니다. 속도와는 비례하고, 이 반지름은 속도와는 비례하고 자개의 세기와는 반비례하는 관계를 갖죠. 그래서 2번도 틀린 설명이고요. 3번. 전자의 원운동 주기는 전자의 발사 속도와 무관하다. 예. 우선 이 내용은 넘어가고요. 4번부터 한번 볼게요. 전자의 원운동 주파수는 전자의 질량에 비례한다. 자, 주파수 관련된 공식이 각주파수 있죠. 각주파수는 R분의 속도로 나타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도 여기 있죠, 여기 이 공식. 그래서 이 공식하고 이 공식을 대입해서 속도를 한번 구해볼까요? R은 전하량 곱하기 자속밀도 분의 질량 곱하기 속도입니다. 그죠? 이 속도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얘 넘어가서 나눠줘야 되고 얘 넘어가서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속도는 RQB 나누기 질량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속도를 여기다가 대입해 보면 R분의 질량 분의 반지름 전하량 자속 밀도가 되겠네요. 자, 이거 번분수로 계산하면 얘랑 곱해서 분모,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MR 분의 먼 거 곱해서 분자 RQB, 얘랑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각 속도는 질량 분의 전하량 곱하기 자속 밀도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각 속도 뭘로 나타낼 수 있죠? 2파이 F로 나타낼 수 있죠. 여기서 물어본 건 주파수는 전자의 질량에 비례한다. 자, 이 공식을 보면 주파수는 전자의 질량과 반비례 관계죠. 네, 그래서 4번도 비례한다라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그러면 맞는 건 3번밖에 없겠네요. 그죠? 그래서 6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전자의 원운동 주기는 전자의 발사 속도와 무관하다. 자, 이것도 공식으로 한번 보면 이 공식으로 한번 볼게요. M, 질량, 전하량 곱하기 자속밀도는 2파이 F고요. 얘가 각주파수죠. 그리고 각주파수를 또 어떻게 나타낼 수 있죠?
예, 주기분의 2파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주기가 이 주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주기는 전자의 발사 속도, 이 공식의 속도가 없지요. 그래서 속도와 무관합니다. 네, 그래서 6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공식을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정리해서 답을 찾았는데요. 이런 문제는 이렇게 답을 찾는 것보단 그냥 문제와 답만 암기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문제와 답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전개 2 볼트/메타가 두 유전체의 경계면에 평행으로 작용하는 경우 경계면에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몇 뉴턴/메타 제곱인가? 단 입실론 1, 입실론 2는 각 유전체의 유전율이고 입실론 1은 입실론 2보다 크다. 자, 보기를 보니까 뭐 어떤 공식을 찾아라 이런 문제죠. 유전체의 경계면에 전개가 평행으로 작용할 때의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의 크기의 공식은 3번입니다. 이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인데 어떻게 해서 3번이 나왔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다른 유전체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 여기를 이제 경계면이라고 하면 이제 여기에 전개가 평행으로 작용한다고 했죠. 평행으로 작용한다는 얘기는 이 경계면과 평행으로 이렇게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게? 전개가요. 자, 이렇게 서로 다른 유전체에 전개가 평행으로 작용할 때는 이쪽 전개와 이쪽 전개, 여기가 입실론 1, 입실론 2라고 하면 입실론 1 유전체의 전개와 입실론 2 유전체의 전개는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전개 1, 전개 2 이렇게 적질 않아요. 네, 그래서 같은 크기의 전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유전체 경계면에 전개가 평행으로 작용할 경우 힘은 어떻게 작용하냐면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합니다. 네, 얘가 유전체 1번의 힘이고요. 얘가 유전체 2번의 힘이 되겠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힘의 방향이 서로 다르죠. 그래서 이때의 힘을 구하는 공식은 이쪽 F1에서 F2를 빼줍니다. 자, 그리고 힘을 구하는 공식 2분의 1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2분의 1 곱하기 전속 밀도 곱하기 전개의 세기로 구해요. 단위는 뉴턴/메타의 제곱. 자, 여기서 전개가 양쪽이 같다고 했죠. 그래서 이 전개만 있는 공식으로 식을 변형해 보면 이 전속 밀도를 변형해 줍니다. 전속 밀도는 이거 중요한 공식인데요. 전속 밀도는 유전율 곱하기 전개의 세기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적용해서 식을 바꿔보면 2분의 1 유전율 곱하기 전개의 세기 곱하기 전개의 세기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네, 단위는 뉴턴 메타 제곱. 자, 전개의 세기가 두 개 있기 때문에 전개의 세기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힘을 먼저 구해볼까요? 여기의 힘은 이 공식인데 유전율이 입실론 1이에요. 그러면 F1은 2분의 1의 유전율 1번 유전율 곱하기 전개의 세기의 제곱. 전개의 세기는 얘나 같다고 했죠. 서로 다른 유전체의 전개가 평행할 경우. 자, F2를 구해볼까요? F2 2분의 1 유전율은 얘가 들어가야겠죠. 2번 유전율 곱하기 전개의 세기의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전체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을 구할 때는 두 개를 빼주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빼주면 F1에서 F2를 빼주면 2분의 1 묶어줄 수 있죠. 그리고 전개의 세기 제곱, 전개의 세기 제곱. 같은 전개의 세기가 크기가 같기 때문에 얘도 역시 이렇게 묶을 수 있습니다. 남는 건 입실론 1에서 입실론 2를 빼주는 게 남겠죠. 그래서 전체 힘은 여기 있네요. 전체 힘은 이런 공식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단위는 뉴턴/메타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과 똑같은 게 3번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공식 꼭 암기해 주시고요. 네, 이때는 두 유전체 경계면에 전개가 평행으로 작용할 경우에 단위 면적당 그 작용하는 힘의 크기입니다. 여기서 전개가 수직으로
이렇게 작용할 경우 이때도 공식이 있는데요. 이때 공식은 입실은 1이 입실은 2보다 클 때 공식은 이것도 암기해주세요. 이때 심은 2분의 1 입실은 2분의 1 마이너스 입실은 1분의 1의 d의 제곱입니다. 네, 이것도 같이 암기해주세요. 얘는 전개가 평행할 경우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의 크기. 얘는 전개가 수직인 경우, 경계면에 수직인 경우 이렇게 작용할 경우에요. 이렇게 수직으로 이때의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의 크기입니다. 요거 두 개 공식 꼭 암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8번 진공 중에 평등자계가 H0 중에 반지름이 A메타이고 투자율이 묘인 구자성체가 있다. 이 구자성체의 감자율은 단 구자성체의 내부 자계는 이렇게 된다. 라는 문제입니다. 자, 감자율, 자속이 감소되는 비율을 감자율이라고 하죠. 근데 이 감자율이 자성체의 생김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선 환상 솔레노이드 이거죠? 이렇게 이런 환상 솔레노이드에서의 자속이 감소되는 비율은 0입니다. 0. 그리고 구자성체의 감자율은 3분의 1이고요. 가늘고 긴 막대 자성체를 의미하겠죠. 이 감자율은 0에 가깝습니다. 0이란 얘기는 아니에요. 0에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굵고 짧은 막대 자성체의 감자율은 1입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는 구자성체의 감자율을 물어봤지요. 구자성체의 감자율은 3분의 1이라는 거.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진공 중에 서로 떨어져 있는 두 도체 A, B가 있다. 도체 A에만 1쿨롱의 전하를 줄 때 도체 A, B의 전위가 각각 3V, 2V이었다. 지금 도체 A, B에 각각 1쿨롱과 2쿨롱의 전하를 주면 도체 A의 전위는 몇 볼트인가? 자, 이 문제는 전위 계수를 이용해서 풀 수가 있는데요. 자, 전위 계수를 설명을 드리면 우선 여기 A 도체가 있고요. A 도체, 여기 B 도체가 있습니다. 네, B 도체가 있어요. 이 점을 A 도체 전위, 이 점을 VA라고 하고 이 점을 VB라고 할 때 이 VA의 이 점의 전위는 A 도체에 의한 전위 더하기 B 도체에 의한 전위가 되겠죠. 그래서 A 도체에 의한 전위는 4파이 입실온 여기가 R이라고 할까요? R1이라고 하겠습니다. R1 분의 이 A 도체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 Q1이 되겠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B 도체에 의한 전위가 되겠죠. 4파이 입실온 R2 다시라고 할까요? 2 다시 분의 이 B 도체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4파이 입실온 R1분의 1Q1 플러스 4파이 입실온 R2 다시 분의 1 Q2 여기서 얘네들을 개수로 놓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P11 1번 도체에 의한 전위 그리고 얘를 P12 2번 도체에 의한 1번의 전위 이렇게 두자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P11 Q1 플러스 P12 Q2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 게 전위 계수식입니다. 그래서 요 A 도체의 전위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B 도체도 마찬가지로 B 도체도 1번 도체의 영향을 받은 이곳의 B 도체의 전위 2번 도체의 영향을 받은 B 도체의 전위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전위 계수의 성질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얘와 얘는 크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건데요. 우선 A 도체에 1쿨롱의 전하만 줬답니다. 얘가 1쿨롱이고 얘는 0쿨롱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에다가 적용해 보면 A 도체 1쿨롱 이 Q 여기다 1을 적용해 주고 얘는 0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식은
P11 곱하기 1 플러스 P12 곱하기 0이 되는 거예요. 얘가 1쿨롱 줬을 때 A의 전위가 3V, B의 전위가 2V랍니다. 2V. 그러면 이 식 가지고 알 수 있는 내용이 얘는 0이고 얘도 0이고 예, 전하가 1쿨롱이기 때문에 예, A의 전하예요. 1쿨롱이기 때문에 얘가 그냥 바로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P11은 3이다. P21은 2다. 예, 이런 식을 도출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P21은 P12와 같다고 했죠. P12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A 도체의 전위를 구해보면, 자, A 도체의 1쿨롱, B 도체의 2쿨롱의 전하를 줬답니다. 그래서 Q1이 1이고, QB가 1이고, QB가 2란 얘기예요. 2쿨롱. 전하를 줄 때, 이때의 A 도체 전위 구해볼까요? 자, 우선, 이렇게. 공식은 이렇게 되죠? 네, 전위계수 공식은 이렇게 되고요. P11, 3이라는 걸 좀 전에 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3 넣고요. QA는 1쿨롱. 그래서 여기다가 1 넣고요. 그 다음에 P12는 P21과 같다고 했죠? 그래서 P21이 2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기다가 2를 적용해 주고요. 여기 B 도체에 2쿨롱의 전하를 주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2를 적여 놓으면 3 곱하기 1 플러스 2 곱하기 2는 7V. 즉 A 도체의 전위, 여기에 전위가 7V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계산 문제 어떻게 공부하시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도 한번 쭉 적어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문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한번 쭉 적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0번 진공 중에 놓인 Q쿨롱의 전하에서 발산되는 전기력선의 수는? 이 문제는 1번 전기력선의 성질할 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문제 1번의 해설 보시면 7번째 진공 중에 단위전하 1쿨롱에서 입시론 제로분의 1개의 전기력선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내용은 뭐냐면 전기력선의 수는 유전율 분의 전하량이란 얘기입니다. 단위는 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 공식과 똑같은 걸 찾으면, 그리고 여기서는 진공 중이라고 했죠. 그럼 진공 중에 유전율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과 똑같은 식을 찾으면 3번에 있네요. 전기력선 수 구하는 공식,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비투자율이 50인 환상철심을 이용하여 100cm 길이의 자기회로를 구성할 때 자기저항을 2.0 곱하기 10의 7승 암페어턴퍼 웨버 이하로 하기 위해서는 철심의 단면적을 약 몇 메타 제곱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자, 이 문제는 자기저항 공식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저항 공식은 투자율 곱하기 면적 분의 그 철심의 길이로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 문제에서 물어본 건 철심의 단면적이죠. 단면적, 이 S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단면적 S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여기 자기저항과 요 S 자리를 바꿔도 되죠. 그래서 S는 투자율 곱하기 자기저항 분의 길이로 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식을 알아냈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문제에서 준 단서를 이 식에다 적용시켜서 답을 찾는 일입니다. 자, 문제에서 어떤 단서를 줬는지 한번 볼까요? 비투자율이 50, 비투자율 50 줬고요. 그 다음에 공기 중의 투자율, 공기 중의 투자율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헨리퍼 베타. 요것은 암기에 두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죠. 요거 꼭 암기에 두시고요. 문제에서 길이를 줬습니다. 길이 100cm 줬죠. 그래서 길이 L은 100cm. 근데 식에 적용할 때는 기본 단위를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센티미터를 미터로 환산하면 10의 마이너스 2승을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메타가 되고요. 문제에서 또 자기저항 줬죠. 자기저항
2.0 곱하기 10의 7승 암페어 턴퍼 웨버 줬습니다. 그럼 이것들을 이 공식에다가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자, 공기 중의 투자율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비투자율 50, 비투자율 적용해 줬죠. 그리고 자기저항 2.0 곱하기 10의 7승 분의 길이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적용해 줘서 공학용 계산기 때려보면 8.0 곱하기 10의 4승 메타 제곱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면적, 철심의 단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11번의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요 자기저항 암기하고 가야 되겠죠. 이 자기저항을 구할 수 있는 공식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자속분의 기자력 이렇게도 자기저항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단위는 암페어 턴퍼 웨버가 되겠죠. 자, 이 자기저항 구하는 공식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변에서의 길이가 4m인 정사각형의 루프에 1A의 전류가 흐를 때 중심점에서의 자속 밀도 B는 약 몇 웨버 퍼 메다 제곱인가? 자, 이렇게 정사각형 루프에 정사각형 루프는 이런 정사각형 도형 모양의 이런 도선에 여기에 1A가 흐르고요. 이쪽에 한 변의 길이가 4m란 얘기입니다. 이때 이 중심점에서의 자속 밀도를 구하란 얘기인데 이 자속 밀도는 투자율 곱하기 자개의 세기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의 이 자개의 세기, 이 중심점에서의 자개의 세기가 되겠죠. 한 변이 A메타의 코일 중심에서의 자개의 세기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자, 정삼각형일 때 이 중심에서의 자개의 세기 구하는 공식은 2파이 A, 여기서 A는 한 변의 길이죠. 2파이 A 분의 9 곱하기 전류 크기로 정삼각형 중심에서의 자개의 세기를 구할 수 있고요. 정사각형 중심에서의 자개의 세기 2파이 파이 A 분의 2 루트 2의 전류의 크기, 요 A는 한 변의 길이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정사각형 루프를 줬죠. 그러면 이 공식을 이용해서 우선 자개의 세기를 구한 다음에 여기 공기 중의 투자율, 문제에서 뭐 비투자율 이런 거 주지 않았죠. 그래서 공기 중의 투자율을 적용하면 자속 밀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한 변이 A메타인 정사각형 중심에서의 자개의 세기 공식을 여기다 대입해 볼까요? 자, 대입을 하면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자속 밀도는 투자율 곱하기 자개의 세기, 이 자개의 세기에 얘를 적용시켜 주면 투자율, 공기 중의 투자율 곱하기 파이 A분의 2 루트 2 전류, I가 되겠죠. 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식 찾았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정리해 보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주는 단서. 우선 공기 중의 투자율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헨리 퍼 메타라는 거, 요거는 요 전문제에서도 꼭 암기해 두시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전류, 문제에서 전류 줬죠. 전류 1A 줬고요. 그리고 한 변의 길이 4m 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을 이 공식에다 적용시켜 볼까요? 자, 그러면 공기 중의 투자율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파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 4m 분의 2 루트 2 곱하기 전류의 크기 1A 이렇게 적용해서 공학용 계산기로 때려보면 2.8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웨버 퍼 메타 제곱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속 밀도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과 똑같은 것을 찾으면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우선 자속 밀도가 투자율 곱하기 자개의 세기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요거 암기해 주시고요. 한 변이 A메타인 코일 중심에서의 자개의 세기, 여기서 이 자개의 세기 이야기하는 거죠. 요거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육각형 요거 문제에서 잘 나오니까 요거까지 암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3번 비투자율이 350인 환상철심 내부의 평균 자개의 세기가 342 암페어 턴 퍼 메타일 때 자와의 세기는 약 몇 웨버 퍼 메타 제곱인가? 자, 문제에서 자와의 세기 물어봤죠? 그러면 자와의 세기를 구할 수 있는 공식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요 공식도 암기해 두셔야겠죠? 그럼 자와의 세기를 구할 수 있는 공식 알아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한번 정리해 보는 거죠. 여기서 공기 중의 투자율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헨리 퍼 메타. 요거 암기해 두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비투자율 문제에서 350 줬죠. 그래서 비투자율 350. 그리고 평균 자개의 세기, 여기에서의 자개의 세기 342 암페어 턴 퍼 메타 줬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들을 여기다가 적용시켜서 정리해 보면 공기 중의 투자율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비투자율 350 마이너스 1 곱하기 자개의 세기 342 이렇게 공학용 계산기에다 넣고 계산을 해주면 이때의 자와의 세기는 0.15 웨버 퍼 메타 제곱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요 자와의 세기 공식 암기해 두셔야겠죠. 이 자와의 세기 공식 암기하고, 예,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전개 2는 루트 2의 사인 오메가 t-c분의 x 볼트 퍼 메타의 평면 전자파가 있다. 이 평면 전자파의 전개의 세기가 이렇단 얘기입니다. 진공 중에서 자개의 시료값은 몇 암페어 퍼 메타인가? 자, 자개의 시료값을 물어보고 전개값을 줬어요. 자개와 전개가 모두 들어가 있는 공식 중에 파동 임피던스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 파동 임피던스는 자개의 세기분의 전개의 세기로 구하고요. 또 루트 유전율분의 투자율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진공 중이라고 했죠. 그래서 진공 중의 유전율, 그 다음에 진공 중의 투자율을 여기다 적용시켜 보면 진공 중의 유전율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이것도 역시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겠죠. 그리고 진공 중의 투자율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얘를 공학용 계산기에다 놓고 계산을 하면 120파이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120파이가 파동 임피던스란 얘기죠. 파동 임피던스는 자개의 세기 분의 전개의 세기로 구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자개의 시료값이죠. 네, 그래서 이 자개의 세기에다가 자개의 시료값을 적용해주고 전개의 세기에다가 전개의 시료값을 적용해줘도 이 식은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 자개의 시료값을 구하면 얘랑 자리 바꿔도 되죠. 그래서 자개의 시료값을 구하는 식으로 정리하면 120파이분의 1 곱하기 전개의 시료값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료값은 최대값의 루트 2를 나눠서 구해주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내용이 우선 전개를 위상이 포함한 식으로 정리를 하면 최대값, 그 전개의 최대값 곱하기 사인 세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위상이겠죠? 만약에 전압도 똑같아요. 전압도 위상이 포함된 식으로 나타내면 전압의 최대값 곱하기 사인 세타로 나타낼 수 있고요. 전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류도 위상이 포함된 기본식으로 나타내면 전류의 최대값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문제에서 전개를 줬는데 위상을 포함한 식으로 줬죠. 루트 2의 2 사인 오메가 t-c분의 x 이런 식으로 줬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이 세타가 되고요. 이 부분이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기본식이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전개의 시료값은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눠서 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개의 시료값은 루트 2분의 최대값. 최대값은 루트 2의 2로 여기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적용해주면 루트 2분의 루트 2의 2 얘랑 약분하면 전개의 시료값은 2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를 여기다가 이렇게 적용해주면 자개의 시료값은 120파이 분의 1,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 문제에서는 이 파동 임피던스 공식 요거 암기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시료값을 구할 때는 최대값의 루트 2를 나눠준다는 거 요것도 암기해 두시고요. 위상이 포함된 식의 기본식은 이렇게 나타내어진다는 거 요것도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 공기 중에서 반지름이 0.03m의 구도체에 줄 수 있는 최대 전하는 약 몇 쿨롱인가? 단 이 구도체 주위에 대한 절연 내력은 5 곱하기 10의 6승 볼트 퍼 메타이다. 자,
이렇게 공기 중에 반지름이 0.03m의 구도체에 줄 수 있는 최대 전하를 구하랍니다. 최대 전하. 그런데 구도체 주위에 대한 절연 내력은 5 곱하기 10의 6승 볼트 퍼 메타래요. 근데 여기서 이 볼트 퍼 메타, 어떤 걸 나타낼 때 쓰는 단위죠? 전개의 세기를 나타낼 때 쓰는 단위죠. 그래서 공기 중 구도체의 전개의 세기 구하는 공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전개의 세기는 4파이 입실론 아래 제곱분의 전하량,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이것도 역시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 공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문제에서 물어본 게 전하의 크기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전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얘가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 곱하기입니다. 이거 곱하기예요. 곱하기 2가 되겠습니다. 요 2는 전개의 세기를 나타내는 기호죠. 그래서 전하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을 알아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정리하고 그 단서를 이 공식에다 적용시키면 답을 찾을 수 있겠죠. 자, 문제에서 공기 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유전율을 공기 중의 유전율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파라드 퍼 메타를 적용시켜 줘야 되고요. 그리고 반지름 줬죠. 반지름은 0.03m. 그리고 전개의 세기 5 곱하기 10의 6승 줬어요. 5 곱하기 10의 6승. 이 단서들을 이 공식에다 적용시켜 볼까요? 그러면 공기 중에 4파이 곱하기 공기 중의 유전율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곱하기 R의 제곱, R 반지름이죠. 0.03의 제곱 곱하기 전개의 세기 5 곱하기 10의 6승. 이렇게 해서 고학년 계산기 때려보면 5 곱하기 10의 7승 쿨롱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하량이 되겠죠. 그래서 5 곱하기 10의 7승 1번의 답이 있네요. 이 문제에서는 전개의 세기 이 공식 암기하고 가야겠죠.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 공기 중에서 전자기파의 파장이 3m라면 그 주파수는 몇 메가헤르츠인가? 자, 파장과 주파수를 줬죠? 그래서 문제에서 주파수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파장과 주파수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공식 중에 이게 있습니다. 전자파 속도라는 공식이 있는데 전자파 속도는 파장 곱하기 주파수로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또 전자파 속도는 루트 유전율 곱하기 투자율분의 1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공식 역시 암기해 두셔야겠죠. 근데 문제에서 공기 중이라고 했죠. 그래서 공기 중. 이 유전율에 공기 중의 유전율, 이 투자율에는 공기 중의 투자율을 적용하면 공기 중의 유전율에는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공기 중의 투자율에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을 적용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본 게 이 주파수를 물어봤어요. 그죠? 그래서 이 주파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이 파장 넘어가서 주파수와 곱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식은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파수는 파장 람다 루트 공기 중의 유전율 곱하기 공기 중의 투자율 분의 1. 자, 문제에서 파장은 3m라고 줬고요. 공기 중의 유전율 곱하기 공기 중의 투자율에서 루트 씌운 거 분의 1 하면 100 곱하기 10의 6승 헤르츠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메가헤르츠라고 했죠. 그래서 이 헤르츠 단위를 메가헤르츠 단위로 이렇게 변환을 해줘야 되는데 변환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 메가는 10의 6승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이 단위가 더 높아지면 헤르츠 단위에서 메가헤르츠 단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단위가 더 높아지면 이 앞에 있는 숫자는 작아져야 됩니다. 얼마큼? 이 메가가 의미하는 수만큼. 자, 이 메가는 10의 6승을 의미하는데 이만큼 작아지려면 곱해줘야 될까요? 나눠줘야 될까요? 이 앞에 있는 수가 작아지려면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10의 6승을 나눠주는데 10의 6승분의 1은 10-6승과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헤르츠 단위를 메가헤르츠 단위로 변환할 때 이 메가가 의미하는 숫자 10의 6승을 나눠주는 의미에서 10의 마이너스 6승을 곱해줘서 100메가헤르츠가 되는 거예요. 10의 마이너스 6승과 10의 6승 이렇게 없어져서 1이 되겠죠. 그래서 1 곱하기 100 곱하기 1은
100. 그래서 헤르츠 단위를 100 곱하기 10의 6승 헤르츠를 메가헤르츠로 변환해 주면 100메가헤르츠가 된다는 거. 그러면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이 문제에서는 이 공식, 전자파 공식 암기하고 가야 되겠죠? 예, 전자파 공식 암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요 단위 변환하는 거. 단위가 더 커지면 여기서 메가헤르츠 단위로 더 커지면 앞에 있는 숫자는 작아져야 된다는 거. 얼마큼? 요 뒤에 단위가 의미하는 수만큼. 네, 요것도 이해해 주시면 다음에 계산 문제 푸실 때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자, 16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7번 두 종류의 유전율 입실론 1, 입실론 2를 가진 유전체가 서로 접하고 있는 경계면에 진전화가 존재하지 않을 때 성립하는 경계 조건으로 옳은 것은 단 E1, E2는 각 유전체의 전개이고 D1, D2는 각 유전체의 전속 밀도이고 세타1, 세타2는 각각 경계면의 법선 벡터와 E1, E2가 이루는 각이다. 이 문제 보기를 보면 어떤 공식을 찾아라 이런 문제가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여기 4번에서 보여지는 이 공식이 서로 다른 유전체의 경계면에서의 경계 조건을 나타내는 공식입니다. 이거 암기해 두셔야겠죠? 이 경계 조건을 나타내는 공식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제가 해설에 그려놓은 것처럼 이런 그림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요. 유전체 1, 유전체 2, 즉 서로 다른 유전체가 이렇게 만나는 지점, 이걸 경계면이라고 하거든요. 이 경계면에 전개를 유입시키면 다른 유전체를 만났을 때 전개는 이렇게 굴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개를 벡터로 나타내면 이렇게 수평 성분과 이 경계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평 성분과 수직 성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이 전개를 벡터로 나타내면 이 경계면에서의 수직 성분과 수평 성분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경계면에 전개를 유입시켰을 때 이렇게 굴절이 되는데 이 전개들의 수평 성분, 이 전개의 수평 성분은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에 여기다가 사인 세타 1, 요 사인 세타는 이 각도거든요. 얘를 곱하면 이 수평 성분이 나와요. 그래서 이 수평 성분과 이 수평 성분은 서로 크기가 같다. 네, 이렇게 나타내지고요. 이 수평 성분은 접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속 밀도가 이렇게 유입했을 때 전속 밀도도 똑같이 이렇게 굴절을 하는데 이때는 전속 밀도는 서로 수직 성분이 같습니다. 이 수직 성분을 나타낼 때는 D1 이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구합니다. 이때 세타는 여기 세타가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의 수직 성분과 여기서의 수직 성분은 서로 같다. 의미에서 이런 식을 이렇게 사용한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탄젠트 세타 2 이 삼각형에서의 탄젠트 분의 이 삼각형의 탄젠트 값을 이렇게 계산하면 입시론 2 이 크기분의 이 크기와 크기가 같다. 이런 공식이 되겠습니다. 이게 간단히 설명드리긴 좀 어려운 내용이고요. 우선 이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이 공식부터 서로 다른 유전체 경계면에서의 경계 조건 이것부터 암기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8번 공기 중에 있는 반지름 A메타의 독립 금속구의 정정 용량은 몇 파라드인가? 이 문제 암기하는 문제입니다. 반지름 A메타인 구도체 정정 용량 공식은 4파 입실론 제로 A 파라드로 나타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정정 용량, 구도체 정정 용량 공식이 어떻게 이렇게 됐냐면 구도체의 전위 공식이 4파 입실론 제로 A분의 Q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식이 있어요. 전하량 Q는 CV 쿨롱이다. 이런 공식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 전위 V를 기준으로 식을 정리하면 이 C 정정 용량 넘어가야겠죠? 넘어가면 이 C는 V의 곱해진 형태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위 V는 C분의 Q다. 이렇게 나타내어지는데 구도체의 전위가 4파이 입실론체로 A분의 Q 이렇게 나타낸다고 했죠? 그래서 Q랑 Q랑 같으면
이 정적용량 C와 4파 입실은 제로 A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C는 4파 입실은 제로 A라는 공식을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18번의 답은 2번. 요 구도체 정적용량 공식 이거 꼭 암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9번 자속밀도 10웨버/m 제곱인 자개 중에 10cm 도체를 자개와 60도의 각도로 30m/s로 움직일 때 이 도체에 유기되는 기전력은 몇 볼트인가? 자, 이 내용은 자속밀도 10웨버/m 제곱인 자개 중에, 그러니까 자개가 존재하는 공간에 이렇게 자개가 존재한다고 할 때, 이때의 자속밀도가 10웨버/m 제곱이라고 하고요. 10cm 도체를 10cm 도체, 길이가 10cm란 얘기죠. 자개와 60도의 각도, 이 자개와 60도, 요 각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60도의 각도로 30m/s로 움직일 때 이 도체에 유기되는 기전력을 구해라. 이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 플레밍 오른손 법칙으로 구할 수 있는데요. 이 플레밍 오른손 법칙 관련된 공식은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속도 곱하기 자속밀도 곱하기 길이의 사인 세타. 요게 기전력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식 찾아냈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문제에서 준 단서들을 여기다 대입해 보는 거죠. 그럼 문제에서 준 단서 뭐가 있는지 볼까요? 우선 속도 V 30m/s 줬죠. 그 다음에 자속밀도 10웨버/m 제곱 줬습니다. 그리고 길이 L, 길이 10cm 줬네요. 10cm는 이 공식에 적용할 때 기본 단위 메타로 적용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cm를 메타로 환산하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이 수에다가 10의 마이너스 2승을 곱해줘야 메타 단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세타 각도를 의미하죠. 문제에서 각도 60도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공식에다가 적용시켜 보면 얘네들을 이 공식에다 적용시키는 거죠. 그러면 속도 30 곱하기 자속밀도 10 곱하기 길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곱하기 사인 세타가 60도라고 했기 때문에 사인 60도, 요걸 그대로 공학용 계산기에다가 넣으면 15 루트 3V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유기되는 기전력의 크기는 15 루트 3V.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공식 나왔죠?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서 유기 기전력을 구하는 공식,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번 원점에 1 마이크로쿨롱의 점전화가 있을 때 P 2,-2,4m에서의 전개의 세기에 대한 단위 벡터는 약 얼마인가? 자, 이 문제를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원점에 1 마이크로쿨롱의 점전화가 있대요. 여기 이 원점에 1 마이크로쿨롱의 점전화가 있고요. P점, X방향으로 2, X방향으로 2, Y방향으로 마이너스 2, Y방향으로 마이너스 2, Z방향으로 4, Z방향으로 4. 이 점에서의 전개 세기에 대한 단위 벡터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단위 벡터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벡터. 그래서 거리 분의 벡터를 하면 단위 벡터가 나와요. 자, 한번 구해볼까요? 우선 R의 벡터는 X방향으로 2, X방향으로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Y방향으로 이만큼. 그래서 마이너스 2AY. 그 다음에 Z방향으로 4만큼. Z방향으로 4만큼. 해서 벡터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크기, 즉 길이가 되겠죠. 길이는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 크기의 제곱, 다 이 크기의 제곱을 해준 다음에 다 더해주고 거기다 루트를 씌우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나와요. 왜냐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먼저 구해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여기가 2가 되겠죠? 그죠? 2, 그리고 여기가 길이가 2가 될 겁니다. 그러면 2, 2
가로 세로가 2인 삼각형의 요 빗변의 거리예요. 그럼 얘는 2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줘서 구하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 값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을 구할 때는 얘의 제곱 더하기 이 높이의 제곱 해서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의 길이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에다가 제곱을 해준 다음에 얘 제곱을 해준 다음에 플러스 높이의 제곱 4의 제곱을 해서 루트를 씌워놓으면 이 크기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제곱하고 루트하고 이렇게 지워질 수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벡터 앞에 있는 요 크기의 제곱을 다 한 다음에 다 더하고 루트를 씌우면 2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뭐 양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냥 2의 제곱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마이너스는 어차피 제곱하면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2의 제곱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4의 제곱에 루트를 씌우면 이때의 벡터의 크기, 이 벡터의 크기는 4.9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 밑에다 넣고 얘랑 계산해서 2 나누기 4.9는 0.41이 나옵니다. 방향은 AX 방향.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0.41 Y 방향. 그리고 얘랑 계산하면 플러스 0.82 Z 방향. 이렇게 해서 단위 벡터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과 똑같은 걸 찾으면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암기하고 가야 될 건 이거죠. 요 단위 벡터 구하는 방법. 벡터의 크기분의 그 벡터를 하면 단위 벡터가 된다는 거. 그리고 문제에서 주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스스로 한번 그려보는 걸 권장드릴게요. 이렇게 해야 좀 공간 감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벡터에 관련된 문제는 이렇게 좀 그림을 그리면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1년 제2회 전기자기학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문제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공식만 알고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서 나오는 공식들은 꼭 암기해 주시고요. 공식을 암기하실 때 그냥 공식만 쓰면서 암기하시지 마시고 문제에서 주는 단서들을 대입해 보시면서 이렇게 정리도 한번 해보시고 고학력 계산기도 한번 눌러보시고 하시면서 공식을 암기해 가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